1번부터 한번 봐봐.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생명 중심 원리를 묻는 건데 거기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2번 잘 나와. 염색체 찾는 거. 염색체 구조 찾는 거. 봐봐. 이 염색체 구조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제일 먼저 DNA 이중가닥이 뭉쳐. 근데 어떻게 뭉쳐지느냐? 얘와 함께 뭉쳐져. 히스톤 단백질 안하고 같이 뭉쳐져. 그럼 뭐가 되냐면 요렇게 히스톤 단백질 몇 개하고 8개하고 여기에 막 돌돌돌돌 말린단 말이야. 이런 게 쭉 연결되는 거지. 이거 8개하고 쭉 연결되는. 요거 하나를 뭐라 부르냐면 누클레오솜이라고 그래. 뉴클레오솜. 이것이 쭉 연결된 게 염색사야. 이게 분열 시기에 뭐로 바뀌느냐면 뭉치거든. 복제가 돼서 이게 염색체다. 이 순서 잘 알아두고 가끔 잘 나오는 질문이 저 DNA 있잖아. 펜이 없다. 이 DNA의 단위체가 뭐야? 이 단위체 누구야? 뉴클레오타이드지. 그럼 히스톤 단백질의 단위체는? 단백질. 아미노산이지? 실제로 누클레오솜은 염색사의 단위체라고도 가끔 해. 이걸 누구의 단위체다? 이 염색사의 단위체라고도 해. 이거 뭐 알려주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빼도 된다. 이거 외우고 있어라. 너네 물어본 것도 다 그거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염색체고 리을은 DNA야. 리을이 히스톤 단백질이다. 그냥 니들은 단백질이라고 써 있을 거야. 알겠죠? 그리고 5번 잘 나오니까 외워. 반드시. 이게 생명 중심 원리야. 유전 정보의 흐름. 보면 DNA, RNA, 단백질 이렇게 써 있잖아. 5번에. 자, DNA에서 어디로 RNA를 통해서 어떻게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야.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서 DNA는 전사라고 부르고 RNA는 뭐라 불러? 번역이라고 하죠. 번역. 특히 전사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핵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야. 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알겠지? 그리고 이 번역은 어디서 일어나? 라이보솜에서 일어나는 거야. 핵 바깥에 라이보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DNA의 유전정보 코드를 뭐라고 불렀어? 얘 유전정보 코드. 이 단백질의 유전정보 코드가 몇 개씩 아미노산 정보가 몇 개씩 저장되어 있다. 염기서에 3개씩. 그걸 뭐라고 그랬어? 트리플렛 코드라고 했지만 여기서 뭐라고 저장되어 있냐? 3염기란 말을 써 있잖아. 거기에 보면. 알겠냐? 거기 봐봐. 157쪽으로 와봐. 3개의 염기 조합으로 되어 있다. 알겠어? 얘들은 몇 개의 염기 조합으로 되어 있다? 3개의 염기 조합으로 되어 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자. 이걸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러. 근데 RNA에 들어가 있는 유전 정보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 문제는 3개의 염기 조합 맞아 해도. 대신 저 DNA에 있는 애의 상보적 정보야. 그래서 얘는 뭐라 불러? 코돈이라 부르지. 코돈. 코돈이라 불러. 그리고 이 염기는 요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 알지? 오라실. 마지막. 얘 염기는 DNA 염기도 4개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누구? 타이민으로. 요렇게 정도는 꼭 암기해놔. 지금 넘어가도. 알았죠? 네. 저 단백질을 막 합성해서 내보내면 그걸 유형화시키는 곳이 어디였어? 소포체였어. 알았어? 그리고 그걸 분류하는 곳이 어디였어? 아,
그 분류가 될 때 보면 그 막으로 둘러싸여서 전달이 되거든. 그래서 패추리 모양의 어디로 가? 골지체로 가는 거야. 그래 물류센터라고 했지 내가. 왜 단백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성분이야. 다 다르다고 정보가. 예를 들어 항체일 수도 있고 효소일 수도 있고 호르몬일 수도 있고 이렇게 혈당 단백질들이 혈액을 통해서 곳곳으로 분비가 돼가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저런 모양을 분류하는 것이 소포체. 유형화시키는 게 어디라고? 유형화시키는 게 소포체고 거친면 소포체. 그 다음 걔들을 막 나누는 곳 물류센터 어디라고? 골지체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야. 자, 넘겨봐. 넘겨보면 페이지 160쪽에서 잘 나오는 거 9번, 10번 잘 나와. 특히 10번 잘 봐봐. 10번에 보면 DNA 코드를 쭉 줬어. 윗가닥, 아랫가닥 줬단 말이야. 근데 비어있는 게 동그라미 기억이 비어있지. 그럼 너희들은 그 맞은편에 GGC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비어있는 기억은 뭘까? CCG가 되는 거야. 상보적 결합으로.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알았어? 특히 그 화살표가 봐봐. 니네 그 그림을 보면 아데닌을 노란색 막대기로 표현했지. 노란색 막대기가 길어. 그 보라색, 걔는 보라색 계통이니까 타이민은 그지? 누구 막대기가 길어? 노란색 막대기가 길지. 이렇게 분자량이 크다라고 표현되는 거야. 그게 아데닌과 구아닌이야. 세 자짜리. 타이민이나 사이토신 네 자짜리는 의외로 분자량이 작아. 알았지? 그거 참고로 보고. 그러니까 긴 거하고 짧은 거끼리 만나야 이중가닥의 넓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지. 그지? 거기서 전사가 되었는데 번역을 했단 말이다. 그런데 RNA를 가만히 보니 그 당연하게 보니까 GGC라고 똑같이 되어 있지. 그 기억 부분이. 그지? 그럼 얘는 누구를 번역한 거냐? 그러면 기억을 번역한 거라고 보면 돼. 기억을 번역한 거야. 전사한 거야, 소리. 기억을 전사한 거야. 기억이 CCG이기 때문에 GGC. 그때 니네가 얘가 도대체 DNA 한 가닥인지 RNA 한 가닥인지 알고 싶다. 누굴 보면 되느냐? 맨 앞에 있는 우라실을 보면 돼. 우라실이 있으면 뭐야? RNA. 타임이 있으면 이건 DNA지. 근데 첫 번째 보니까 UAU야. 그럼 얘가 원래는 뭐였다는 거지? ATA였다는 거야. 이해하냐? 그럼 위에 가닥 중에 윗가닥하고 아랫가닥이 있는데 윗가닥이 뭐가 된 거다? 전사된 거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얘를 번역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아미노산 1의 정보가 누구냐면 UAU야. 그게 아미노산 1의 정보고 아미노산 2의 정보는 거기 GCA가 아미노산 2의 정보야. 그 다음에 GGC가 아미노산 3고 마지막 UCA가 아미노산 4의 정보다. 알았어? 그러니까 적어도 아미노산 4개가 있으려면 염기가 몇 개는 있어야 한다. 12개는 있어야 되는 거야. 3쌍씩. 이해하냐? 오케이? 그게 뭐라고? 바로 번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간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핵 안에서 일어나고. 나는 어디서 일어나? 핵 바깥에. 어디? 라이보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외워라. 알았니? 그게 다야. 자, 161쪽에 03번 봐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라고 한다면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했지 내가. 아데닌 플러스 구아닌 분해 이렇게. 그지? 혹시 사이토신 플러스 타이민을 하면 이 숫자는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아데닌 플러스 사이토신 혹은 아데닌 플러스 구아닌 서로 다른 상부적 결합체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라. 두 가닥의 DNA가 있다라면 얘가 주가닥 1이고 얘가 주가닥 2라 하자. 그럼 여기에 아데닌 숫자, 총 염기인 아데닌 숫자와 여기 타이민 숫자는 어때야 되냐? 같아야 되겠지, 둘은. 상부적 결합이니까. 그 다음 여기에 구아닌 숫자와 여기는 사이토신 숫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샤가프란 사람이 보니까 얘하고 얘를 더한 값은 누구랑 같더라? 이 둘을 더한 값과 같더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됐든 예를 들어 얘가 25개다. 알았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도 25개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50개, 위도 50개에서 100이 맞춰지니까. 100을 맞춘다 한다면, 알았냐? 만약에 25개 얘가 75개다 라고 한다면, 여기 타이민이 25개야 또. 아데닌과 숫자가 같으니까. 거기 03번에 보면 100개의 염기쌍이라고 조건을 줬잖아. 100개라고. 100개의 염기쌍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쌍이 100개란 얘기야. 이게 아데닌, 타이민 이런 쌍. 알겠냐? 자, 그렇다면 가해보니까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이렇게 쭉 써있지. 니들이 봐야 될 거 첫 번째 자료. 타이민이 존재하지. 그럼 가는 DNA야. 알았냐? 그 다음 나는 뭐다? 타이민이 존재하지. 역시 DNA야. 자, 다는 타이민이 없지. 그리고 우라실이 있지. 이거 RNA야. 눈치껏. 알겠냐? 자, 그 다음에 가를 보니까 아데닌이 23개야. 그죠? 그 다음에 구아닌이 31개야. 타이민을 봤더니 19개야. 알겠지? 그리고 사이토신이 27개야. 이게 무슨 얘기냐? 얘들아, 한 가닥씩 본 거야. 다시 말해서 얘를 가로 놨다. 그 다음에 RNA는 어때? RNA 그냥 하나잖아. 이렇게 놓은 거라고 보면 돼. 알았니? 그렇다면 결국 얘들 둘의 합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가를 잘 봐. 아데닌이 23개, 타이민이 19개 있어. 합치면 몇 개냐? 얘들 둘이 합치면 42개지. 그러면 맞은편 나에도 42개의 아데닌과 타이민이 합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나에 보니까 아데닌이 몇 개 있으냐? 그러면 맞은편 가에 타이민이 몇 개 있으냐? 19개 있었지? 그럼 아데닌은 19개 있어야 되는 거야. 같은 상 보니까. 그 다음 가에 아데닌이 23개 있으면 나의 타이민은 23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가니? 다시 가에 구안이 31개 있으면 나의 사이토신도 31개가 있어야 돼. 봐봐. 상부적 결합이니까. 가에 사이토신 27개 있지. 그럼 나의 구안인이 27개가 있어야 된다. 알았어?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샤가포의 법칙이야. 그럼 다는 누구 걸 전사한 거냐 이거죠. 보니까 다는 구안인이 31개야. 그죠? 그 다음에 아데닌이 몇 개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얘를 가만히 보니 가랑 똑같이 숫자가 똑같이 가랑. 그럼 얘는 누구를 전사한 거다? 나를 전사한 거야. 나를. 알았어? 이해 갔어? 이 과정이 가장 꼴똘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지. 고로 너희들은 타이민은 다에 없어야 되지만 잘 봐. 아데닌이 거기 나의 기억에 19개가 있고 타이민이 23개가 있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봐라. 다에 있는 애들 얘가 만약에 얘를 번역을 한 게 전사를 한 게 누구야? 얘는 그냥 독자적인 애네. 그죠? X1, X2만 이중가닥이고요. 지금 RNA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니네가 가만히 보세요. 가에 구안인이 31개 있으면 나에는 구안인이 27개가 있어야 돼요. 왜요? 사이토신 27개니까. 만약 가를 얘가 전사했다고 해봐. 그럼 구안이 31개니까 사이토신이 31개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리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지? 맞지? 자, 그럼 나를 전사를 해봐. 나를 전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사이토신 31개면 구안인은 31개 됐고 아데닌이 19개라고 했잖아. 그럼 우라실이 19개 돼. 나를 전사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알았어? 그러면 동그라미 디귿은 뭐 해야 돼? 그대로 23개 해야 되겠지. 이해 가냐? 오케이? 동그라미 디귿은 누구를 전사한 거냐? 타이민을 전사한 거야. 23개를 전사해서 아데닌 23개로. 이해 갔어요? 오케이? 디귿 봐봐. 니은 플러스 디귿 합이 얼마야? 합해봐. 니은 플러스 디귿 얼마야? 붕어냐? 다 알려주는데 못 풀게? 디귿이 몇 개야?
니은이 참. 여기 봐봐.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하지. 고등학교는 안 돼. 니들. 왜? 니들은 1비트야. 컴퓨터가 초창기 몇 비트였어? 8비트였어. 니들은 1비트라고. 바이트, 1바이트. 1 더하기 1도 안 되는. 지금 알아둬야 돼. 지금 가하고 나가 같은 가닥이야. 여기에 아데닌이 몇 개 있으면, 가에 아데닌 몇 개 있어? 23개 있다면, 타임이 몇 개 있어야 돼? 23개 있어야 된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아데닌이 23개면, 타이민 쪽에 23개가 있나 확인하라고. 나에 있잖아. 그 다음에 구아닌 여기 31개가 있대. 여기 구아닌이 31개. 그럼 여기 사이토신이 몇 개 있어야 돼? 31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 사이토신 31개 있잖아. 자, 여기에 다시 타이민이 몇 개 있다고 했어? 가에 19개 있어. 그럼 반대 방에 아데닌은 몇 개 있어? 19개 있어야지. 그 동그라미 기억이 19개라고. 알았어?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 여기 27개가 있대. 그럼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상부적 결합이잖아. 얘 27개 있어야지. 그래서 니은이 27이라고, 이 사람들아. 정신을 못 차려. 자, 2권을 들어갑니다. 2권 첫 번째는 지구 변화와 생물 다양성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구과학 분야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분야라고 보면 되는데, 이 지구과학 분야로 전체 해석을 풀어놨더라고요. 자, 변화와 다양성 2권 첫 번째. 우리 이제부터 여기서는 우리 주변에 어떤 생물체들의 진화 과정이나 그 다음 적응 과정,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치고 나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화학적인 변화 과정. 알겠어요?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지구 환경 변화, 변화 다양성에서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지질 시대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식물이 처음 땅 위로 올라왔을 때부터 생명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파악할 거고, 현존하는 애들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는지 변화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지구 환경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단어는 옛날의 시대에 인간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환경 변화를 알 수 있었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아주 디테일한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뭐 특정 화석을 외운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시대에 어떠한 화석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기후이고 지각 변동은 뭐가 일어나서 산맥은 뭐가 있는지까지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자기가 확실하게 더 알고 싶으면 기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 책에는 기가 안 나왔죠. 그죠? 왜? 순서를 잘 몰라서 헷갈리는 친구들도 많거든. 자, 첫 번째, 우리는 그 지질 시대를 뭘로 통해서 알아내겠다? 화석을 통해서. 화석과 지질 시대의 관계. 우리는 이 화석을 통해서 뭐를 하겠다? 화석을 통해서 추론하겠다. 추론의 가장 두 가지 관점 뭐냐? 해양성이냐? 육성이냐요. 그러니까 해성층에서 나온 애냐? 육성층에서 나온 애냐?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흐름이 그래요. 식물적인 관점으로 보면 육성층이 되게 많아요. 근데 동물적인 그런 관점에서 뭐 어류학적인 관점을 보면 고생대까지는 아직도 바닷속에 동물성이 많아요. 어류들이. 중생대에 와서 이 육성으로 올라온 과정도 많고요. 그런 흐름을
전반적으로 기억하세요. 암기가 아니라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거기 화석이라는 거 나오죠? 화석은 무엇이냐? 나왔네요. 화석. 일단 여러분, 화석은 무슨 암에서 발견돼요? 1번 화성암, 2번 퇴적암, 3번 변성암. 아니면 4번?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네. 석굴암. 죄송합니다. 채불암까지 나오려고 그래. 채불암. 조용히. 4번 석굴암은 괜찮았지 않았냐? 5번 채불암 좀 너무 많이 가는 거. 어떤 암이야? 무식도 이런 무식이 없네. 2번. 저 2번이라 했잖아요. 너 5번이라고 했잖아, 나한테. 채불암이라고. 자,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거죠. 다짐작용, 교결작용. 퇴적암이 그 두 작용을 통해서 퇴적될 때 딱딱한 부위가 있는, 껍질이 됐든 뼈가 됐든 딱딱한 부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빨리 굳어져서 그 형태가 잡혀 있는 거. 걔들이 사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체가 있으면 미라죠. 그죠? 그러니까 그 형태의 모양이 암석화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보통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습니까? 뭐 식물화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 발자국 모양까지 생겨도 괜찮아요. 이게 흔적 화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화석류들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단단한 부위가 있어야 된다. 그게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화석은 생물의 유해, 유해라는 건 죽은 거야, 산 거야. 유케렌. 과거 생물의 유해가 어디에 있는 거? 지층 속에 남아있는 거. 그리고 유해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발자국 같은 흔적. 얘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지층이 퇴적될 때의 환경을 예측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화석의 예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가장 큰 게 뭡니까? 가장 큰 게 뼈나 껍질이나, 그죠? 단단한 부위, 뭐 새 같으면 부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뭐예요? 생물 자체예요. 알았습니까? 생물의 몸체예요. 혹은 생물의 뭐? 흔적이요. 하다못해 여러분, 배설물까지도, 알았어요? 예, 그것까지도 바로 화석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먹은 먹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얘들이 살았던 곳, 걔들의 발톱 자국, 하다못해 여러분, 생물의 몸체 같은 걸 따질 때는요, 그게 정말 완결무결하게 보존되면 육식동물이나 그런 동물한테 공격을 당했을 때 어디가 척추가 부러진 걸로 그 공격하는 그 동물들의 악력이나 그 다음에 발톱의 그 길이 이런 것까지 다 추론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것이 화석이다. 알겠지? 그리고 가장 큰 거, 여러분 주라기 파기라는 영화 봤죠? 주라기 공원. 거기서 누가 모티브가 됩니까? 호박 속에 모기죠. 호박이라는 게 뭡니까? 식물의 그 체액이죠. 걔가 그게 이제 방어작용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식물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바람에 의해서 그 껍질 같은 게 상처를 받으면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체액을 내보내서 굳히는 거야. 그 호박이거든, 그 종류가. 그때 이제
이런 목이나 이런 것들이 쓸려 들어간 거지. 걔들이 굳어지면 그것 또한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빙하에 갇힌 애도 있고 어디에 갇힌 애들도 있다?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알겠습니까? 뭐 사는 건데 이게 가장 많이 보존이 돼요. 실제로 이런 걸로 모티브로 영화로 나온 거 되게 많아요. 뭐 수천만 년 전에 이미 멸종된 줄 알았던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죠. 그 속에서, 사체 속에서. 그죠? 아니면 기원전, 막, 그러니까 저 때 있잖아요. 막 고생대 이전에, 고생대 때, 그때쯤에 이제 말기 때 외계인이 온 거지. 와서 이제 빙하기에 갇힌 거야. 그 수억만 년 동안 있다가 녹으면서, 온실 효과에 녹으면서 그 애들이 해동이 돼서 나오는 거지. 그런 영화도 되게 많아요.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출발했다. 자, 두 번째. 어디 암석에서 발견된다? 대부분 퇴적암이에요. 왜 대부분이란 말을 써요? 호박이나 빙하도 있으니까 퇴적암층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 퇴적암층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화성이나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는 활동을 화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고온 고압에서는 용융될 판에 유체들이 살아남겠어요, 흔적이? 변성암은 역시 광역 변성이나 저촉 변성이 있는데 변성도 고온 고압을 받아요. 그런 애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확률이 떨어지죠. 자, 이제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키포인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내자. 정보를 알아내자. 첫 번째, 뭐를 알 수 있다? 얘를 보면 생물의 구조를 알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물속에서 적응이 잘 되게 되어 있나, 잘 달리게 되어 있는가, 날 수 있는가, 그 다음 공격성은 어떤가, 발톱이 굉장히 발달했고 이가 많이 났으면 포식자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가 없고 둥근 어금니, 말처럼 그러면 이제 초식동물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걸 시대별로 이 뼈다귀를 쭉 놓고 보잖아. 그러면 이게 시대별로 최근에 다가올 때까지 애들이 구조가 변형됐다는 걸 알게 되죠. 실제로 우리도 새의 조상이 시조새일 가능성, 그죠? 그러니까 시조새는 익룡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익룡은 날아다니는 공룡이잖아요, 그죠? 근데 걔가 털이 나기 시작하는 새를 시조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백악기, 알았어요? 백악기가 어느 시대야? 알고 있는 지식대로. 중생대라고요. 중생대. 알겠어요? 백악기라는 건 중생대 말기입니다. 그게 지나가면 뭐가 되는 거죠? 신생대가 되는 거죠. 아셨어요? 물론 시대와 시대는 엄청난 시간적 단절이 있었겠고요. 그죠? 굉장한 지각 변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얘들은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는 포유류가 발톱이 하나로 바뀌어가는 과정도 볼 수 있고요. 고래의 조상까지도 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까? 고래는 원래 육지에서 돌아다니던 동물이 아니었느냐. 그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앞다리가 뭘로? 지느러미로 진화돼. 지금도 고래는 새끼로, 자기 새끼를 낳고요. 태생이죠, 거의. 그 다음에, 그렇게 낳고 나면 뭘 먹어요? 미역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인간들이 미역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동물들이 먹는 걸 보고. 참고로 미역은 식물이 아닙니다. 동물에 가깝습니다. 미역은. 그래서 미역국은 고깃국물이에요. 진짜예요.
해조류라고 전혀 다른 종류예요. 그 다음 생물이 살았던, 이거 중요한 건데, 그 시대에 뭐를 할 수 있다? 환경이요. 알겠어요? 그 시대의 환경, 그 다음에 생성 시기. 이거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의 지층?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건 보통 환경이나 지층 생성 시기, 환경을 추론하는 건 예로 할 수 있어요. 시상화석이라는 화석이 있어요. 그 환경에서만 자라는, 존재하는 생명체를 가지고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개는 현재도 어디 살고 있어요? 바닷속에 살고 있죠? 그럼 조개 껍질이 발견되면 그때는 거기가 바닷가나, 우와, 누군가 먹이 활동으로 포집할 수 있었으니까. 아니면 조개 껍데기가 많다는 거, 거기는 옛날에 바닷속 해성층일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뭐 전갈이 발견됐다. 아, 그럼 요즘 전갈은 어디 살고 있어요? 사막. 아, 여기는 사막 지역일 가능성. 알았어요? 고사리가 발견됐다. 그럼 뭔지 습한지대, 늪지대, 이런서, 이런 것들을 시상화석이라 불러요. 생성 시기는 표준화석이죠, 표준화석. 우리는 표준화석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지층을 계속 파보면 동일한 화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화석이 존재하는 곳은 그 시대, 같은 시대일 가능성이 높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상화석에 대한 얘기하고 표준화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와요. 시상화석은 환경을 대표하는 화석이다. 얘들은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느 시대를 산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쭉 살아온 거예요. 산호가 발견돼요. 지금도 산호는 따뜻한 얕은 바다에 많아요. 물이 깨끗하고. 그럼 그때 당시에도 거기는 바닷속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뭐 생존 기간이 어떻게 되냐? 길어야 됩니다. 생존 기간은 상당히 길어야 돼요. 오랫동안 살아와야, 지금까지 살아와야 우리가 그걸 토대로 과거를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환경, 분포 지역은 좁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좁다는 건 특정 환경에 국한돼야 된다는 얘기죠. 물속이면 물속, 사막이면 사막, 얕은 따뜻한 바다면 거기 딱. 그래서 거기 대표적으로 고사리가 있죠. 예로서 고사리가 발견되면 얘는 습한 지역이다. 그리고 추운데 안 살아요, 얘들은. 그래서 고온이란 좀 고온까지는 아니고 따뜻하고 습한 육성층에 해당되는 애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산호도 있네요. 산호. 지금도 산호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얕고 따뜻한 바다죠. 그래서 수심이, 일단 수온은 따뜻해야 되고, 수심. 알겠습니까? 여기에 살고 있다. 바다에 살고 있다. 다음에 조개는 어디에 살고 있고요? 그냥 바닷속에 살고 있죠. 얘는 뭐 얕은 바다, 아니면 여기가 갯벌일 가능성. 바지락은 갯벌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갈은 어디에 살겠어요? 사막 지역. 이렇게. 이런 걸로써 우리는 시상화석을 찾을 수 있다. 알았어요? 다음에 표준화석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죠.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다.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요, 얘는.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특정 시대에 살아야 되고요. 대표하는 화석이니까. 분포 지역은 그 시대 넓게 분포하고 살아야 돼요. 넓게 분포해. 우점종해야 된다는 거죠. 걔가 득실득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시대의 예를 보면 고생대는 삼엽충, 그 다음에 갑주어, 그 다음에 필석 같은 애들이 많아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보통 삼엽충을 완종류라고 보통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필석 같은 거, 그 다음에 푸줄리나, 특히 푸줄리나 같은 건 방추충이라고 그러거든요. 방추형 벌레예요. 방추형 벌레. 1cm도 안 되는 애들. 알았죠? 뭐 삼엽충이 완종류라고 부르는 건 삼엽으로 되어 있는 애인데 마치 팔처럼 길게 양쪽으로 나온 지느러미가 있어요. 길게 나온. 우리가 여기에 차는 걸 뭐라 불러요, 이거? 여기 우리 여러분들 뭐 차잖아. 이거 뭐라 부르냐고. 지도 혹은 뭐 여기 뭐 해병대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래요. 완종류는 그런 긴 팔뚝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완종류는. 알겠죠?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예요. 중생대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공룡,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시조새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분포하죠. 그 다음에 신생대는 대표적으로 화폐석이요. 마치 동전만한 크기다 해서 화폐석이에요. 화폐. 알았죠? 그리고 맘모스, 메모드 이런 애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메모드 뒤쪽이 맘모스. 그 이유가 이제 코끼리 정도가 되겠죠. 알았죠? 그래서 고생대 외웠어요? 따라해봐요. 고3은? 아니 이 친구죠. 고3은 담배값이 필수다. 고생대 삼엽충이죠. 고3은 담배값 갑주어 필수다. 필수. 그죠? 자네가 중생대죠? 옛날 중국이 우리나라가 자유 대만하고 국교를 맺기 이전에 우리는 중국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알아요?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그 6.25 때 넘어온 애들 무슨 군이라고 그래요? 중국 공산당이에요. 지금도 답이 없지만 걔들은. 중공은 해봐요. 중공은 앞만 봐도 변화가 시급하다. 자, 중국 이게 중생대요. 공은 뭐예요? 공룡. 중공은 앞만 봐도 무슨 나이트? 암모나이트. 시급하다의 시조새. 알겠어요? 신생대는 뭐 옛날에 15년, 16년 전에 신화는 그런 애들이 금방 알아들었는데 요즘에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가 돼버렸죠. 거의 화석 아이돌 아니에요, 걔들? 신화? 화석계 아이돌 아닙니까? 신화가 뭔데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신화의 누구, 그건 모르잖아, 지들은. 전진, 이런 모르잖아. 신화의 에릭, 이런 모르잖아. 이렇게 됐다는 거죠. H.O.T는 알아요? 알죠. 캔디. H.O.T가 원래 신화가 나오기 전에, 대중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보낸 실험적 그룹인 거 알아요? H.O.T에서 먼저 나왔어요? 예. H.O.T를 먼저 내보내서 과연 이렇게 젊은 애들을 내보내면 성공할까? 그래서 신화는 뒤에서 연습을 하고요. 그 걔를 내보냈는데 걔가 뜬 거야.
신화는 이제 이 정도로 나왔는데 약간 걔보다 뒤고 SM이잖아요. 둘 다. 물론 신화도 떴죠. 근데 양대 산맥이 있었잖아. H.O.T하고 잭스키스 둘이. 그게 출발이야. 그거 나오고 핑클 나오고 신화 나오고 막 그런 거야. 아이들이 그때 출발이야. 처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죠. 진짜요? 뭐 같이 살면 현장에 있는 거지 뭘. 자, 지금의 표준화석은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번째, 산 꼭대기에서 조개화석이 발견됐다. 해성층이 육성층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런 걸 땅이 올라왔다. 유식한 말로 융기되었다. 알았지? 그래서 과거에 얘는 바다였구나, 얘는 땅이었구나. 과거의 수륙 분포를 알 수 있어요. 바다냐 땅이냐 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기후변화까지. 고사리가 엄청나게 발견되는 거야. 고생대층에서. 그때는 고온 다습한 기후였구나. 알겠어? 이렇게 되면 산소량도 엄청나게 지금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크고. 왜? 얘들 키가 2m가 넘었으니까, 고사리들이. 얘들이 퇴적된 게 석탄층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는 포유류는 없을 거고 파충류도 별로 없을 거예요. 곤충이 많았어요. 잠자리가 2m, 1m짜리 막 잠자리가 돌아다니고. 왜 잠자리를 언급하는 줄 알아요? 잠자들이 그 뭐일 때? 그 새끼일 때 물속에 살잖아요. 잠자리 유충. 걔는 올챙이를 잡아먹고 크거든. 올챙이를 한 입에 꿀떡꿀떡 생겨요. 얘가 나와서 탈피를 하면 개구리한테 잡혀먹혀요. 근데 잠자리 비행이 가장 미스테리한 비행이야. 유일하게 생물 중에 후진을 하는 애야, 얘가. 수륙 양용이 가능하고 후진이고 방향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눈이 360도야. 잠자리가. 그런데도 어디 앉아있으면 깨구리한테 잡혀먹어. 걔들은 혓바닥 내리면서 잡아가잖아. 그죠? 근데 공중에 떠있을 땐 잘 안 잡히는 류야. 잠자리 자체가. 알았어? 다음에 지하 자원의 탐사. 여러분 아까 신생대에 대표적 화석 뭐 있다고 그랬어? 네 거야. 화폐석. 그렇죠. 그 화폐석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저걸 기름을 캘 때 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화폐석을 유공충이라고도 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하전의 탐사 이러보면 유공충 화석이 존재하네. 그럼 석유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하다못해 메탄가스라도. LNG라는 천연가스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알겠습니까? 왜? 이 유공충 대상으로 니들이 막 퇴적을 찾으면 거의 어떤 형충이면 이런 형충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걸 무슨 지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층구조 중에 이렇게 휘어진 거? 습곡이란 말 들어봤어요, 습곡? 습곡인데 여기를 단면을 딱 긋잖아요. 얘는 튀어나왔죠? 배사.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향사라고 그러거든요. 요 배사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석유는 고압을 받아줘야 돼요. 뭐 석유의 원료가 뭐냐 그러면 성캄브리아 때 죽은 뭐 단세포들 그런 것들의 어떤 뭐 유해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에 뭐가 많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그 주위에서. 유공충. 알았니? 화폐석에 그런 벌레들이 되게 많이 발견되더라.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석들의 움직임을 봤단 말이지, 지금. 알았어? 자,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대표적 화석으로 뭐를 찾겠다? 지질 시대를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야. 자, 이제 지질 시대를 한번 분포하자. 우리가 지질 시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육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지점을 지질이라고 하거든,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구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시간을 지질시대라고 규명을 한다. 보통 태양의 나이가 49억 년이라고 해. 그 중에 한 3억. 요 정도는, 원시 태양계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본다면, 좀, 원시 지구가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누가 완성된, 기권, 직권, 수권이 완성된 시대부터 지금까지 찾아보면, 알겠니? 선캄브리아 시대가 있고, 이런 거야. 알았어요? 자, 세 번째 지질시대를 한번 봅시다. 그 기간을 보면 이 선캄브리아대라는 게 있어. 이게 왜 선캄브리아대냐면 얘가 88.2%를 차지한다고 써 있는데 이 다음에가 누가 나와? 고생대가 나와. 물론 이제 지구가 탄생한 지 뭐 정확한 시대를 예견을 해라. 이렇게만 봐 그냥. 뭐 몇 억, 몇 천만 년 이러지 말고 46억 년 전. 그리고 여기를 한 6억 년 전. 여기를 한 3억 년 전. 대표적으로 그냥 여기를 1억 년 전. 이렇게 구분을 해. 그리고 3000씩 빼면 거의 비슷한 시기야. 요거 3000 빼봐. 5억 7천만 년. 2억 7천만 년. 7천만 년. 시대야. 중생대. 그 다음 누구? 신생대. 출발이거든. 각 시기가. 그럼 여기서 봐도 고중신 중엔 누가 제일 길어? 고생대가 제일 긴 거 보이지? 그치? 고생대가 약 6.3% 지질시대 중에. 그 다음에 중생대가 좀 긴 거 같지? 2억 7천부터 한 7천만 년까지 한 3억 정도, 한 2억 정도 되겠네. 그지? 요게 4.1%? 여기가 1.3% 정도? 요 정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요런 식으로. 알겠어요? 뭐 정확하게 한 4 정도 나와야 되겠다. 그래 10은 떨어질 거 아니야? 정확하게 100이 나오려면 시대적인 박음 말고 가장 긴 게 선캄브리아 되고 그 다음에 요 경계면 요것이 6억 년, 요것이 3억 년, 요것이 1억 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질시대로 보고 선캄브리아대는요 했던 초기의 지구 상태임 상당히 불안정했겠죠. 다시 말해서 지각 변동이 매우 심하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매우 심한 동시에 좀 고등 생물이 없었죠. 단단한 부위를 가진 생물이 없었어요. 이 갖는 생물이 없었다. 거의. 그래서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화석 존재가 없다. 거의 화석을 발견할 수 없다. 요렇게 정도만 알고 계십시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 지질 시대의 구분 기준이 뭐냐? 사실 선캄브리아 시기에 생물의 출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과학자들이 면밀한 계산을 통해서만 한 거예요. 가보지는 못했고. 산소가 언제부터 나왔고 독립 영양생물은 이때쯤 나왔으며 이것들이 진화를 거듭해서 단세포로 진화되고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은 가장 큰 게 지각변동이에요. 그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실제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구분에서만 국한됩니다. 거의.
저기 성칸벨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지각 변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한, 잘 봐요.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생명체. 알겠어요? 생물체. 이런 생물체의 급격한 변화. 뭡니까? 멸종이죠. 실제로 이런 생물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종의 출현. 물론 지구도 한 5번이 멸망을 했었대요.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 빼고는 거의 육성층에 있는 애들은 뭐 전멸하다시피 그런 시대를 거쳤거든. 근데 그 더 큰 변화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경계적인 지질시대 경계로 본다. 그게 6억, 3억, 1억 정도로 보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저 정도 되면 뭐 이런 식의 급격한 변화가 있겠다. 뭐 예를 들어 최초의 육상 진출이라든가, 생명체가 최초로 육상을 진출한 건 뭐죠? 선태류가 양치류로 간 거, 고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어류가 뭐로 진출한 거, 뭐 양서류와 파충류로 진화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변천사를 보게 되면 그래요. 급격한 변화 그러면 식물 쪽으로는 양치가 겉시로, 겉시가 속시로의 진출, 이런 것들이 시대를, 고생되는 양치, 중생되는 겉시, 신생되는 속시거든요. 여러분 은행나무 어딜까요? 은행나무 겉이에요. 알겠습니까?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애들은. 그 다음에 뭐 동물로 보면 어류가 어디로, 양서류인데 대표적인 건 파충류로, 그 다음에 포유류로. 그래서 어류 쪽은 고생대, 파충류 쪽은 중생대, 포유류 쪽이 신생대. 요게 이제 같은 고중신이에요. 고중신. 알겠습니까? 요런 것들로 경계를 한다. 자, 그래서 지질시대는 커다랗게 위에 보여둔 것처럼 선고중신으로 나뉘거든요. 선고중신. 알았어? 그래서 실제로 저걸 보면 그 시대의 구분 관계를 보면 성캄브리아대와 고생대의 경계는 뚜렷이 알겠는데 성캄브리아대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견되지 않는 성캄브리아대는 대부분의 추론으로밖에 우리가 추적할 수 없다. 대신 고중신은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자료가 아무래도 많다. 자, 지질시대는 대를 세분해서 기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이건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고생대가 있고요. 중생대가 있고요. 신생대가 있죠. 이게 대입니다. 대. 기가 있어요. 캄브리아기가 있어. 이 캄브리아기 전이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 캄브리아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캄브리아기 전이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가 있고요. 페름기가 있어요. 이 페름기 마지막에 지각 변동에서 생명체가 살벌하게 죽죠.
중생대로 넘어오면 트라이 아이스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쥐라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쥐라기. 그 다음에 여기가 백악기. 신생대로 넘어오면 3기, 4기 요렇게 부르죠. 이게 기예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알았어요? 따라해보세요. 그냥 재밌게. 캄. 캄하고 오실 때. 그죠? 뭐를? 석탄과 페인트를 줘라 이거야. 몇 개를. 이렇게. 길을 그렇게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앞선 저명하신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시대를 기로 나눈 건 이렇게 나눠지고요. 나중에 이 표준화석을 여기다 집어 넣을 거예요, 제가. 알겠어요? 표준화석을 순서대로 딱 넣어줄 거고, 식물도 양치, 겉시, 속시까지 넣어주면 이쪽은 완벽하게 다 맞춥니다. 알겠습니까? 자, 시질시대 상대적 길이 또한 저렇게 써 있고요. 사실 성칸브리아가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중시잖아요. 순서대로 따지고. 그 다음에 지지시대를 구분하는 그 과정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느 시대를 살았을 때 그 지층, 지역에서만 딱 산 애들이 무슨 화석에 속한다? 표준 화석에 속한다. 알겠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지시대를 구분한다면 거기 화석에 A하고 E 보이죠? A하고 E. 얘들은 시상화석일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줄기차게 살아왔잖아. 맞지? 그렇다면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A, E를 뺀 것들, 어디에서 그 대표적인 종들이 구분이 되나 봤더니 다하고 라 사이에, 그죠? 이렇게. 물론 이 지층은 역전되지 않았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역전이라는 건 지각 변동에 뒤집힌 걸 말해요.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적어도 우리는 다하고 라 사이에 종의 변화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지지시대로 구분한다. 다시 말하면 생물체의 큰 종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지지시대의 구분으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바리? 자, 개념 봐봐요. 화석과 지지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지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이런 걸 화석이라고 합니다. 맞고요. 여기에 빠진 게 뭐 있어요? 빙하나 호박. 그 안에 들어있는 생물체도 또 화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화석을 통해 과거의 지진 발생의 유무. 이러면 이건 화석이 아니라 지층.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역단층이 있느냐, 정단층이 있냐, 지질 구조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과거의 수륙 분포는 추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 때문에 이건 X. 지지시대는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후부터 부끄럽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인간이 추론한 거예요. 어느 때 나왔을까요? 성칸브리아 때 나와요. 38억 년 뭐 이런 이 사이. 다시 말하면 생명체의 기원은 종속 영양 생물의 출현을 의미하고 그 밀러의 실험에서 다뤄집니다. 자, 네 번째, 지질시대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당연히 우리가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화석 분포로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무슨 화석? 표준 화석이요. 알겠죠? 다음,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질시대는 사실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성칸브리아대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여러분 알고 있죠? 고성, 공룡, 발자국 화석. 근데 이번에 시화호라고 알아요? 시화호? 거기 물을 뺐죠? 왜? 물이 썩어갖고. 이거 안 되겠다. 물을 다 뺐어요.
물을 빼니까 어때요? 갯벌이 살고 막 생명체가 돌아오고 문제는 물을 뺐을 때 그 안에서 공룡의 뼈가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반도도 공룡이 살았던 뼈를 볼 수 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입니다. 1번, 당시 환경 시상화석이죠. 고사리, 산호, 조개, 전갈. 이해가요? 다음, 생존기간이 짧고 굵게 산 애들이 누구라고? 표준화석입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죠. 세 번째, 삼엽층, 방초층, 고사문, 담배값이 필수라고 했잖아. 고생대 표준화석이죠.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데 이용한 화석 표준화석이고요. 고사리는 육성층이죠. 이해가요? 여러분, 암모나이트는 뭔지 알아요? 앵무새 조개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표준화석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조개류, 오징어류, 문어류는 머리에서 바로 다리가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한자로 두라고 하잖아요. 다리는. 그 두 종류라고 합니다. 두 종류가 아니라 이 녀석들아 두 종류 이런 놈이 있어요. 두 족류. 알았어요? 앵무새 조개를 두 족류. 그 다음에 푸들리나 같이 방추형 벌레를 뭐라고 한다고? 방추충. 삼엽충 같은 애들 뭐라고 부른다고? 완종류.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화폐석 같은 애들 무슨 층? 유공충. 이렇게 또 다른 말로 설명하는 건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성칸불에대가 정답이죠. 이제부터 바로 12쪽 진짜 각 시대의 환경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놓고 바로 수업을 해보도록. 일단은 어느 정도 써주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야. 우리는 앞에 선캄보리아대라는 시대가 있었잖아. 뒤에 누구 있었어? 얘가 있었지? 선캄보리아대. 얘의 특징은 뭐냐? 지각 변동이 너무 심하잖아. 그지? 그냥 추정되는 일들 뿐이거든. 화석도 없고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고 그잖아.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 출현. 이 정도? 그래서 뭐 종속 영양생물이 나오고 뭘 먹어야 사는 애들이야. 그것이 진화해서 독립 영양생물이 나오고 그게 좀 진화한 또 종속 영양생물이 나오고 이런 식의 진화를 계속 거듭했지. 얘 대표적인 얘가 남세균이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부터 이제 O2를 발생시키는 거야. O2 이때부터 이 성칸불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일. 그 다음에 육지는 생물 출현은 없었다. 생물 진출 절대. 왜? 자외선이 많아서. 결국 독립 영양생물에 의한 활동에 의해서 무엇이 쌓이고 오존층이 딱 형성이 되고 나서 이제 출현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대표적이겠다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그냥 작은 세균들이 덩어리야. 그리고 뭐 해조류, 니네 단세포 생물과 그 다음에 해조류가 출현했다는데
이 해조류라는 게 미역이나 다시마나 이런 애들이거든. 김이나. 얘들은 절대 식물 아니다. 얘들은 식물이 아니야. 해조류라는 딸은 고기 국물에 가까운 애들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초 다세포 생물까지도 출현했다. 요 정도가 나중에 어류로 이제 얘가 바뀌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군이란 말을 쓰는 건 종이 다양하다는 얘기야. 개체 군들이 모인 게 군이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뭉쳐서 발견되는 거야. 뭉쳐서. 하나하나 개별적인 게 아니라 덩치도 작고 그래서.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트로마톨라이트나 에디아카라 동물군. 요런 것들. 알겠어? 요런 것들이 보였다라는 거니. 그게 끝이야. 알겠습니까? 이제부터 고생대부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선생님이 대만 딱 써놓고 말았던 이유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부터는 내가 대에 대한 거, 기에 대한 거 다 써주고 그때그때 발견되는 표준화석, 그 다음에 그 시대의 특징, 특히 산맥류를 다 외워라. 고생대는 에팔라치, 중생대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있지. 저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신생대를 알프스 히말라야로 잡아주는데 실제로 지질학에서는 고생대 말에서 신생대 초로 잡아. 근데 대표적인 산맥은 외워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이 만들어지는 운동이 대보조산 운동이거든. 그게 중생대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중생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많다. 산맥까지 외워야 돼. 알았냐? 그래야 이쪽은 아 내가 좀 공부 좀 했구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외울 게 많아. 이쪽은. 알았지? 그러다 보니 아까 그곳조차도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석이, 실루리아기, 네온기 이런 것조차도 암기에 들어가지만 아까 쌤이 외우라는 대로 알았냐? 기억나냐? 카마고 오 쓴 거 봐봐.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주라. 몇 개를? 134개를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기도 다 외워진다. 알았지? 물론 기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 중에 지학을 전공하신 분이면 그거 써줘. 분명히. 알겠지? 물론 뭐 선생님은 지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야. 똑똑하니까. 아, 침 뱉고 싶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빡빡하게 나갈 거야.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12쪽 고생대부터 출발한다라고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